교수님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그럼 강연 전에 접수된 질문들에 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교육이 온라인 플랫폼에 과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하는데 그 이유가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이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는 오프라인의 학교 시스템에서도 공부에 대한 흥미와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온라인 위주의 학습의 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손길조차 상대적으로 더 멀어지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흥미 없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전처럼 오프라인 학교 시스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학업을 앞으로는 온라인에 의존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럴 경우에 자기 제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런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온라인에 접속을 하면서 학업보다는 게임이나 흥미 위주의 그런 중독으로 빠지기가 쉬운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세요. 정말 그 해결할 수 있으면 제가 지금 뭐 전국에 불려다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현실적인 제안을 드릴게요. 제 아이하고 하는 건데 게임 하는 시간을 따로 별도로 주세요. 게임 못하게 하니까 그렇거든요, 사실은. 아니, 게임도 아이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게임만 해서는 안 되겠죠. 별도의 시간을 약속을 하고 그 시간에 게임을 하고 온라인 수업을 할 때건 뭐 그냥 학교에서 공부한 거를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집에 와서 공부할 때건 간에 그 시간은 공부하는데 약속을 꼭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자꾸 공부 안 할 때 계속 우리 부모님들 뭐 얘기하냐면 왜 공부 안 해? 공부 얘기만 해요. 근데 공부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아이가 자기도 이제 스트레스 받거든요. 공부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계속 공부 얘기만 하면 아이들 이제 답이 없으니까 반항하게 되고 자꾸 회피하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왜 공부 안 하려고 하는지, 공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좀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스스로 윽박지르면 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의 고민을 하나하나 대화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 고민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로 시작을 해야 한다. 못하게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다 합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부모님들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방법들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가 몰래 하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약속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공부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이는 게 뭐가 어려운지 진짜 왜 공부하고 싶지 않은지 그럼 뭘 하고 싶은지 등 다 터놓고 아이하고 대화하는 것도 시작을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의 양극화만큼이나 교사의 양극화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기존의 교사라는 직업도 티처, 그러니까 지식의 전달자에서 퍼실리테이터, 조력자의 성격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거다.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이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케어하는 사람, 돌봐주는 사람, 그 사람의 고민과 진로까지도 같이 해주는 사람의 역할로 거듭나야지 될 거다. 앞으로 지금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사실은. 교사들이 단순히 교과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넘어서서 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같이 도와줘야 될지에 대한 많은 공부의 역할들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불행한 청소년기를 거쳐야 하므로 불행한 어른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불행한 사회를 만든다고 주장하는 어떤 다른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주장에는 또 그 강연하신 분의 어떤 주관적인 이유와 이런 근거가 다 제시가 되었긴 했는데요. 일단 우리 신종호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오셨고 우리나라 최고의 또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시니까 이런 어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교수님의 개인적이고 이런 특수한 이유로 인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불행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상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 전문가 입장에서 듣고 싶습니다. 예. 공부를 많이 하면 불행해진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한 측면에서는 뭐 동감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소위 말해서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내가 사회적인 지위 경쟁에 있어서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정말 그 불행한 거죠. 사실 의미도 없고. 근데 우리가 흔히 그 얘기하잖아요. 공부 통해서 개인이 성장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그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실 공부는 그 자신의 어떤 그 내적 성장을 위한 되게 중요한 경험이에요. 책을 읽어보면 책을 통해서 많은 세상들을 볼 수 있잖아요.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도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들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 세상을 보는 눈들을 내가 갖게 되고 그 세상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학교교육을 통해서 또 가정교육을 통해서 갖게 된다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까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보다 앞서서 자원을 독점하기 위한 경쟁, 보여주기 이런 교육이 주가 되고 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공부 꼭 그렇게 잘해야 되냐,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기적이다, 도움이 안 된다, 지잘난 맛을 산다 이런 이제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거죠. 겸허하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한 그 교육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쟁으로 치달아서 이기적인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과 댓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께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곽옥래 총무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 계신 양천과 여성 당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종호 교수님의 강연을 진행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올라온 반응과 그 댓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진 님이 보내온 댓글을 달아오셨습니다. 학교 그 셧다운 때문에 자라는 소수와 나머지로 양극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목표의식, 꿈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라고 이렇게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교수님의 시간 관계사 현장 질문 한 번만 더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현장 질문 한번 하실 분.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중3과 초4 두 아들을 가진 엄마인데 중3이면 내년에 고등학교를 들어가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중단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이 장시간 집중을 할 수 없다는 또 단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두고 있다 보니까 장시간 학교 안 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학원으로 가는 시간이 더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학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교육이고 이런 어떤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이제 사교육을 더 많이 받고 더
덜 받고 있다라서 또 교육적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마도 이제 입시라는 문제가 걸리니까 저도 이제 고등학교 입시 또 3학년에는 대학교 입시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이 이제 주류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으로 가면서 교육 격차 문제가 더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이걸 더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온라인 교육에 의한 교육 격차 심화 문제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점차 현재 활동 중심 또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반영하는 평가 방식 이런 것들이 사실 그 학생이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교육에 있어서 교육 격차 문제는 더 심화될 거다. 그게 제 예측입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이제 이전에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거 갖고 아니잖아요. 다양한 거리가 조사도 해야 되고 조사를 만들어야 되고 이러면은 자기 혼자 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또 평가받는 상황들이 점차 강화될 거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교육 격차의 심화 문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해결 방법들은 사실 개인에게 이것들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히 할 거야. 왜냐?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격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따라서 사회적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 취약계층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좀 촘촘한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네트워크는 저는 학교 공교육체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그러니까 같이 학생들, 특히 취약계층의 교육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좀 역할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실제 그런 지역사회 내에서 지자체를 포함해서 많은 기관들이 이러한 교육 문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이 교육 격차 문제, 취약계층의 교육 결손 문제 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교육과 관련해서 뭐였냐면, 한참 전이었죠. 취약계층 아이들 또는 학업성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은 집에서 온라인 교육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아이들만이라도 학교 오게 해라. 온라인 교육도 학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온라인 교육을 학교에서 좀 뜨문뜨문 공간 넓게 해가지고 하게 하고, 필요한 모르는 게 있으면 교사들 나와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좀 1대1이건 뭐 소그룹이건 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학습 결손의 문제가 많아질 수 있지. 그냥 똑같이 집에서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도서관 코로나라고 다 문 닫았잖아요. 왜 문 닫아요?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 도서관 열어가지고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거기 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옆에 있는 분들 좀 지원하고 공부하고, 아무래도 집에서 혼자 있으면 따뜻하게 되지만 도서관에 와서 같이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온라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다양한 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학생들 지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말씀 좀 드리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지자체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부모 강연을 갔는데, 그때 이제 학부모들만 온 게 아니라 아이들이 쭉 와서 뒤에 앉아 있어요.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어요. 저는 제가 강연할 때 아이 데리고 오는 거 좋아합니다. 부모님들 같이 오는 거 좋아하고 같이 오셔도 괜찮다 그러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는 아이들을 이제 못하게 하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분이 교회에 계신 분이래요. 자기가 이제 자기 아이 때문에 왔는데, 교회에 있는 아이들 중에 이제 자기가 지도하는 아이인데 좀 관심 있는 아이들, 근데 부모가 그걸 챙겨주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연을 듣도록 했는데, 아까 제가 꿈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왔어요. 끝나고. 교수님 얘기 잘 들었는데, 저는 부모님이 제 꿈을 이렇게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질문을 딱 봤는데, 거의 막 벼락을 맞는
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의 상황이 어땠을까? 되게 복잡해지더라고요. 이 아이의 질문, 고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줄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바로 생각했던 게 그래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그 아이의 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경우에는 제가 프로그램을 얘기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꿈의 학교라고 해서 아이들 경기도 경축인데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다양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 또 그 지역의 지자체에서 대학하고 연계해서 각 지역 센터들을 통해서 학생들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또 꿈 적성들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가 좀 어렵지만 버스를 타고 뭐하는 거야 그 프로그램 찾아다녀. 이런 프로그램 많다. 그렇게 하면 부모가 챙겨주는 것보다 훨씬 더 네가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고 그거를 발판으로 네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될지 찾아 나서면 더 힘이 될 거다. 꼭 찾아라. 옆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촘촘히 갖춰져야 돼. 가정의 이 문제를 맡겨둬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공적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취약계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좀 공부하는데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결손의 문제, 그로 인한 격차의 문제가 많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궁금한 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가는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저희 아이들도. 그런데 공부도 공부지만 그 학교를 다녀야지만 배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의식 함량이나 또 서로 친구 간의 배려 이런 거는 이성교육은 지금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 학급에서 동급생들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조금 문제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이 배우는 공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사회성을 키워나가는 만남의 장소이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19 이후에 아이들이 등교 수업을 하지만 특히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데 등교 수업할 때 보면은 주로 뭐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공부를 잘했는지 점검하는 활동하고 집에 가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활동을 하거나 또는 놀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제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이 지금 같이 운영되고 있고 오프라인 교육할 때는 가난한 평가를 하지 말고 그 활동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와서 좀 같이 나누면서 협력하면서 배우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갖도록 하고 그 협력을 통한 배움을 통해서 사회성이라고 하는 게 리더십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 교육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서로 협력하면서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일단 학교에서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좀 어렵잖아요. 제 아들도 친구 만나러 갔다면 누구 만나러냐, 언제 오냐, 어디 가냐 다 확인하는데 그 일정한 그 좀 부모님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우리 집에 A 친구, B 친구 너무 많이 오면 안 되지만 그렇게 딱 약속을 하고 일정한 시간에 와서 같이 뭐 놀이를 해도 좋고 또 뭐 학습과 관련된 활동을 해도 좋고 어떤 것도 좋은데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부모님들이 좀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위원장님도 궁금한 점 있으시나 봅니다. 네. 저는 9살짜리, 5살짜리 제가 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를 안 가고 수목금만 가고 그 중에 뭐 EBS라든가 뭐 그런 문제를 많이 지금 풀고 있는데 뭐 하다가 안 되면 얘가 성질을 저한테 막 내가지고 공부가 안 되니까 할머니 이거 가르쳐 주세요 하면 알면 가르쳐 주면 좋은데 모르면 막 발을 부르고 저한테 할머니 이것도 모르냐고 그러면 제가 네이버를 찾아보고 뭐 다음을 찾아보고 뭐 K카카오를 다 그렇죠. 동원해서 막 물어보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심사임당이나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저한테 해달라고 하면 너무 난감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엄마들이 하는 방법을 제가 보거든요. 그 엄마가 하는 방법을. 그러면 공부를 영어를 오늘은 어디서 어디까지 해라. 그러면 얘가 뭐 EBS 뭐 하고 나면 11시, 12시가 돼버리면 전부 예. 놓고 또 2시 학원을 가야 돼요. 그럼 그 동안에 막 숙제를 해야 된대요.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 혼나는 것은 둘째치인데 이 공부를 해야만이 엄마가 30분간 게임을 주말에 주니까 내가 봤을 때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얘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하는 방법이 나 틀렸다. 근데 매일이라도 말 못합니다. 지금 내가. 내 생각에는 아니 이런 게임할 시간에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시간을 1시간 게임하면 1시간을 정해가지고 영어 단어라든가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을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넷이 경쟁 의식을 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 문제를 서로 풀면 서로 도움이 되고 내일 숙제가 있으면 모여서 1시간 우리 같이 해보자. 같은 학원을 다니니까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엄마들이 모이면 놀이터에 가서 놀자고 하면 제가 너무 힘들고 또 공부하자면 모르면 할머니 저러니까 너무 힘들고 제가 그런 형편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아주 특별한 강의 여기가 주인공도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사정없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주들 보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여러 얘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상의 문제예요.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줄 거냐. 그러니까 네가 숙제를 다 마치면 또는 오늘 해야 될 일을 다 하면 내가 1시간 그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줄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보상을 많이 집에 제공을 하는데 이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조건을 건 것은 그 일에 대한 흥미 재미를 떨어뜨려요.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죠.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오락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오락하기 위해서 한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이 보상은 원칙이 뭐냐면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조건이 아니라 그 하는 일하고 별개로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형태로 제시가 돼야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게임 애들이 하고 싶은 건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거. 공부를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칭찬하고 게임하는 거 연기시켜요. 조건화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객이 정도 되는 거죠. 공부가 주가 아니라 게임이 주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의 차이가 있다. 하나는 통제할 목적으로 보상을 주는 경우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인정해주는 그냥 그 자체를 칭찬을 인정해주는 것으로서의 보상의 기능이 있다. 통제하려고 하는 보상은 절대 효과적이지 않아요. 처음에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 때, 시작하도록 할 때는 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보상하면 좋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준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보상을 하는 게 좋다. 근데 보통 저희가 그 결과보다는 그 시도, 의도를 보고 부모님 마음 뭔가 새로 하면은 기특해 보이니까 보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방법은 초기에만 효과가 있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결과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연속수 상태에서 효과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말씀이 좋으셔서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 정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기 탔습니다. 좋은 자리에 오셔서 또 함께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또 굉장히 귀한 강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위원장님 좀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우리 너무 좋았습니다. 네 신종욱 교수님의 강연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 처음부터 그냥 이러는데 교수님 그건 정말 안 좋은 거죠. 네? 처벌은 절대 효과적이 않습니다. 문제 행동을 해도 처벌하는 건 안 돼요. 처벌은 그 처벌의 효과성을 얘기했던 스키너라는 되게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뭐라고 했냐면 처벌은 처벌자의 감정 해소를 위한 거지 그 문제 행동을 한 사람의 행동 개선을 위한 건 절대 안 돼요. 실제 연구를 다 해도 안 되겠다. 절대 해서
아이들 키우는 문제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참을인자를 여러 개 치게. 네, 어쨌든 우리 교수님의 오늘 저는 정말 뜻깊은 그 강연 시간에 정말 기억에 제일 와닿는 그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게임을 막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앉으면 컴퓨터 부셔버릴 거야 이러거든요. 그러는데 잘하는 일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정말 오늘 교수님의 정 명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강의 잘 들어서 우리 교수님한테 큰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교육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오프라인 방식의 강연이 아니라 비대면을 지향하는 온라인 위주의 강연과 피드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등 시대에 어려움이 있는 지금 또한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 양천각 여성위원님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에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교육 내용은 실시간 이후 다시 보기와 지원되지는 않으나 신정우 교수님의 양해를 얻어 주요 내용 편집본을 한정된 기간 동안 공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천각 여성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 누르시고 네,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여성 당원님들, 우리 민주당원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리 양천각 여성위원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